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공소제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소와 공소권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공소권 남용 뒷부분에 공소권 남용 이론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공소권 남용이 논해지고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자라는 견해 대립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항소심 선고 후에 추가 기소했을 때 공소권 남용이 문제되는 사례도 봤고 판례도 봤고 또 선별 기소에 대한 판례도 공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공소제기에 말씀드린 대로 공소제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처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공소제기 기본 원칙은 국가소추주의 그리고 기소독점주의입니다. 국가소추주의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24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검사가 국가를 대표해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소추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6조는 계속해서 기소독점주의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강의한 1356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기관 중에서도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는 기소독점주의의 근거 규정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우겠지만 직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경찰서장에 의한 직결심판의 청구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직결심판 전반에 대해서는 강의한 5653 이하 부분에 있으니 거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저희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서 재정신청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그와 같은 재정신청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고등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은 검사가 기소하느냐 기소하지 않느냐에 대한 소추 재량에 대한 예외로 볼 것이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소는 검사가 제기하니까요. 이와 같이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우리 공소제기의 원칙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247조는 기소편의주의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형법 51조라고 하는 것은 앞선 강의에서 살펴봤지만 양형의 조건입니다.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서 기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을 두고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소편의주의는 강의한 1360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을 갖추는 등 공소제기에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재량에 의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고 소추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기소유예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기소유예하여야 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를 기소법정주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해야 되는 기소법정주의와 검사에게 재량을 주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서로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기소법정주의의 장단점은 기소편의주의의 단장점이 서로 그렇게 되겠지요.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재량의
여지가 부여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앞선 강의한 1185에서 이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한편 기소유예와 관련해서 소년법 제49조의 3은 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 49조의 3 조항을 보시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보통 선도를 받는 경우를 그래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아서요. 그래서 누구의 선도를 받게 하느냐?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 선도를 받게 한다든지, 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의 상담, 교육 활동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문의 규정으로 기소유예를 인정하지 않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는 정도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일부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하거나 일부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일부 기소유예 또는 부분 기소가 허용되는가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은 이제 간통죄가 의원 결정이 나서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소송법상 일죄로 취급되는 강도 강간죄 같은 경우 강간 부분이 아닌 강도 부분만을 기소하고 나머지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일부 기소의 문제로 여전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이를 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소 또는 일부 기소라고 하고요. 강의한 1550일 이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제도를 기소 편의주의라고 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공소제기와 관련해서 공소의 취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소의 취소라는 것은 1365에서 보신 것처럼 255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기껏 판결을 선고했는데 그 뒤에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럼 어떤 경우에 실무상 공소를 취소하느냐?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음이 판명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 공소를 취소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굳이 공소를 유지해서 형식 재판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재정신청을 공부하면서 저희가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에 따라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있지요. 네, 또 PDF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264조의 2가 되겠습니다. 네, 조문이. 그 경우가 아니라면 공소 취소는 검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민사소송법상 소외 취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민사소송법상 소외 취하에 대해서는 역시 이태영 교수님의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공소 취소가 되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소 기각 328조 1항 1호는 그래서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공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공소 기각 결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요.
그리고 공소를 취소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하면 제329조에 의해서 재기소가 제한됩니다. 어떻게 되지요?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기소를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329조의 규정에 위반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공소가 제기되면, 즉 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327조 4호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소 제기의 방식과 관련해서 재정 신청에 대한 공소 제기 결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신청에 의해서 고등법원이 재정 신청에 대해서 기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선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재정 신청에 대한 공소 제기 결정, 공소의 취소, 그리고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와 국가 소추주의를 공소 제기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소 제기의 기본 원칙에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공소 제기의 방식이란 말을 아까 쓴 것 같은데, 공소 제기의 기본 원칙이고, 이어서 공소 제기의 방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 제기를 하려면 공소장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54조는 공소 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이라는 제목으로 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의 제기는 관할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 그래서 공소 제기의 방식은 관할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소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비교적 단순화된 공소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장의 맨 위에는 공소장을 작성한 관할 검찰청이 여기 기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고요. 공소 제기 일자를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2012년 9월 5일 날 공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검찰청의 사건 번호,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렇게 돼 있죠.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한 사건의 심판을 하게 된 법원을 우리가 수소법원이라고 한다는 표현을 수소법원이라고 한다는 것을 앞선 강의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공소장 작성의 주체는 검사가 될 것이고요. 제목은 공소장 이렇게 되고, 검사 누구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소장은 크게 피고인 관련 사항과 공소 사실, 그리고 첨부 서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 관련 사항, 두 번째는 공소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첨부 서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첨부 서류. 먼저 피고인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면 피고인이 누구라는 거,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여기에 이렇게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또 직업, 주거, 등록 기준지 같은 것을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의 죄명을 적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돼 있고, 적용 법조, 그에 대해서 어떤 적용 법조에 기해서 심판을 구한다는 것이 돼 있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변호인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기재하게 되는 것이죠. 피고인 관련 사항으로서 이런 것을 기재하게 되고, 그 다음 공소사실에 대해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을 어떤 죄로 기소를 하니 그에 대해서 재판을 해달라. 그래서 이 공소사실 이렇게 적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예에서는 피고인이 어떠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재했는데요.
그와 같은 전과를 기재를 해도 좋은 것인지, 어떤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인지가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해서 논의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공부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소사실이 나중에 이제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보조자료 공소장을 보시면서 공소장의 구조가 이렇게 기재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특히 피고인 관련 사항 다음에 공소사실이 이렇게 기재된다는 것을 잘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첨부서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첨부서류는 나중에 보는 공소장 일본주의, 역시 공소장 일본주의 때문에 함부로 아무런 서류나 첨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형사소송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첨부할 수 있는 서류들이 체포나 구속에 관련된 서류, 변호인 선임 신고서, 피의자 수용 증명 같은 거를 첨부할 수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서류는 첨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역시 공소장 일본주의에서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공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 대해서는 심판의 범위를 명백히 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피고인에 대해서는 방어의 범위를 명백히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탄핵주의 소송구조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과거에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가 되면서 소추기관으로서 검사가 소추의 역할을 하고, 법원이 독립된 제3자로서 심판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제 방어권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탄핵주의를 취하게 되면 삼명구조를 갖게 되는데, 공소장은 법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심판의 범위를 명백히 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요. 피고인에 대해서는 방어의 범위를, 그렇죠? 방어권의 주체니까 방어의 범위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와 같은 공소장의 제출을 통해서 명백히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소장의 제출이 중요한 기능과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 2003년 11월 14일 선고 2003도 2735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은 옆에도 써놨습니다만은 강의안 5695 이하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즉결 심판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이해하기가 쉬운 판결인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그래서 강의안을 판례를 전부 읽어보지 않고 공소장 제출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의 자습 또는 차후에 직결 심판을 공부하고 나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서 살펴볼 부분은 1377부분과 1378부분, 1379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79 보면,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송행위에 요구되는 소송법상의 정형을 충족하기 위한 본질적 개념 요소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고, 공소제기는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로서, 저희가 공소의 의의에 대해서 지난 강의에서 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 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하면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죠. 같은 조 4항은 공소장에는 뭘요? 앞서 공소장 보조자료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78입니다. 형사소송법이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서면주의와 공소장이라는 걸 제출하도록 하고,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것은 공소의 제기에 의해서 법원의 심판이 개시되므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이 도대체 어떤 공소사실이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어떤 피고인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제가 탄핵주의 소송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죠. 따라서 1479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법리를 판시하고 있는 판결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는 이제 1380과 그 이하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결심판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때 같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에는 생략을 하고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다음 공소장의 기재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조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공소장의 구조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공소장의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254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첫 번째,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아까 보조자료에서 보신 바가 있죠. 또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이것이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고인의 특정과 관련해서는 성명 모형의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성명 모형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특히 민사소송에서도 성명 모형 소송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도 그 성명 모형을 다룰 때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는 이제 공소사실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잖아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공소사실이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그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에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여야 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론으로서 공소사실은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범죄의 시일은 언제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범죄 장소는 토지 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범죄의 방법은 범죄의 구성 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 판례를 보시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2014년에 선고된 2014도 6107 판결입니다. 2014도 6107 판결에서는 제가 1391에 있는 공소사실을 읽어볼 테니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바 2010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공세시경 시일이 특정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역시 정확하게 특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소의 1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공소의 2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의 1은 불상의 경위로 어떤 경위인지 모릅니다.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어느 정도의 양인지도 모르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공소의 2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의 1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의 2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런 공소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필로폰의 투약 시기와 장소에 관한 위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 사실의 특성에 비춰볼 때 마약 범죄 사실이죠. 투약 시기로 인한 위 투약 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 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아까 공소의 기능은 법원에 대해서 심판의 범위를 한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방어권의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254조 사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특정이 되지 않아서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이제 1396 이하의 사정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읽어보도록 하고 여러분에게 맡기고 1395를 읽어보겠습니다. 법리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앞서 봤던 법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법리 하에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여기서는 다 살펴보지 않고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단과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서 무효라고는 보기 어렵겠다라는 사정들이 쭉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보시고 1402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결론을 달리하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한 것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로 오해하여 판단을 걸친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달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 뒤에 나오는 바로 밑에 나오는 2010도 2857 판결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역시 1403에서 보시는 것처럼 254조 사항에 의해서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5에서 공소사실을 한번 보시죠. 이 경우와 앞의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년 3월 말경부터 같은 해 6월 말경까지 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및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일회 투약하였다. 이것이 이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공소사실이 과연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판결을 했던 것인데 이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렇게 판시했던 사안입니다. 앞서 본 것과는 같은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97도 1211 판결을 보시면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치상 사건인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범죄 사실과 일시, 장소 등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08에서는 앞서 봤던 것과 같은 그런 법리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사건에서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1410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가 공소제기 당시 5세 9개월에 불과한 아동으로 피해를 당한 정확한 일자를 표현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검사가 수사와 공소제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이겠죠. 그래서 검사가 어떻게 했느냐면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다른 증거 등을 기초로 범행의 일자는 1996년 초경부터 피의 사실이 드러난 1996년 7월 15일 사이의 날로 잡았고 범행 시각은 11시 30분경으로 가능한 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한편 공소장에 범행의 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치상이었죠. 범죄의 시일을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특정이 되었다고 인정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판례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참고 표시해 보시면 이제 나중에 성명권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형사소송 규칙 141조에 의하면 성명권이라는 게 있는데 왜 그런 성명권을 논하게 됐냐 하면 1412 판시에서 형사소송 규칙 141조에 따라서 성명을 구하는 등으로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서 특정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는 판시가 나오는데요. 형사소송 규칙 141조의 1항에 보시면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성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성명권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의 수정 보완으로서 성명권이 논의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역시 이태영 교수님의 책을 참조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414까지 마치려고 이번 시간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위에서 보신 것처럼 단순히 공소사실만 가지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느냐 이렇게 논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고요. 과연 어떤 경우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그 사건의 독특한 사정이라든지 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를 참고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검토 결과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공소제기는 어떻게 법적 효과가 부여되느냐 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327조 2호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30분이 조금 이번 강의 시간이 넘었는데요. 공소장의 기재사항 중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254조의 규정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 임의적 기재사항의 내용으로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